한 30대 남성이 의문스러운 모습으로 사망합니다. 타살이냐 아니냐. 400년 동안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한 죽음의 진실. 현대 법의학을 통해 다가가 보겠습니다.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34세의 한 남성이 돌연 집에서 사망합니다. 해외에서 약 한 8년간 살았고요. 귀국한 지 이제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부검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을 모른 채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던 한 친척이 조금 이상한 말을 했어요. 시신의 얼굴, 눈, 코, 입, 귀 7구멍에서 모두 피가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더 끔찍한 건 시신이 검게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죽은 남성이 약물 중독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생전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겠네요. 남성이 사망하기 5일 전 오한으로 뜨는 학질 증세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회복하는 듯 하다가 밤에 다시 오한 발열이 발생했고요. 하루가 더 지나자 정신이 혼미해지고 숨까지 거칠게 몰아쉴 정도로 악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학질 증세가 나타났을까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학질의 개념은 오한과 발열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 상태를 전부 다 학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질 증세를 보인 지 3일째 되는 날 시호지모탕이라는 처방을 했고 오한과 발열을 완화할 목적으로 처방되긴 했는데 약을 써도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도 자지 못했고 목이 마른 증상에 전식 증상까지 같이 덧붙여서 일어났습니다.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네. 학질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치의는 이런 치료도 했습니다. 촛불에 달구네. 지지는 거네 그러면. 번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침을 불에 달군 다음에 시술할 부위에 꽂았다가 빠르게 빼내는 그런 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번침은 한의학에서 아주 흔하게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불로 달군 붉은색의 침이 사기를 없앤다고 생각해서 시술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이 치료를 받고 이틀 후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의사가 잘못 시술한 거 아니에요? 번침을 소개한 고전을 보면 근육이 이완된 열증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마 의사가 환자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남성이 사망한 날에 진료 기록에는 시신의 상태라든지 약물하고 관련된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함부로 침을 놓고 약을 쓰다가 죽었다. 주변에서 남성의 아버지에게 의료사고니까 이형익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아버지가 의사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형익을 옹호하고 나선 겁니다. 설마 아버지가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사망한 34세 남성은 바로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던 소현세자입니다. 아버지는 조선의 16대 국왕 인조고요. 소현세자 사망 사건이라고 하니까 저는 더 이상한 게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으면 당연히 치료하던 의관을 처벌하는 게 의례일 것 같은데. 오히려 감싸줬다. 이상하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637년 병자호란에서 패한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황제에게 굴욕적인 항복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너의 맏아들과 다른 아들 하나를 인질로 삼으라. 소현세자와 함께 청에 인질로 간 사람들은 식솔과 노비, 수행 신하들까지 합쳐서 무려 180명에 달했습니다. 처음엔 청 조정이 식량이나 생활용품 등을 지급해 줬는데 나중에는 이 척박한 농지를 내어주고선 이젠 알아서 먹고 살아라, 나몰라라 했습니다. 황제께서 조선의 왕자가 이곳에 온 지 금년으로 5년이 됐으니 더 이상은 식량을 대줄 수 없고 내년 봄부터는 직접 농사를 지어 먹으라 하셨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던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농사를 짓죠? 열악한 상황에서 소현세자가 보여준 행보가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조선에서 끌려온 포로들을 공금으로 사들인 다음 일꾼으로 고용해서 농사를 짓게 한 겁니다. 포로가 된 조선 백성을 해방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익도 얻는 일석삼조였죠. 청의 귀족들에게 조선에서 나온 종이나 면포 등을 구해다 주면서 로비 활동도 하고요. 군사 파견이나 곡물들을 무례하게 요구할 땐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소현세자는 심양관의 재력을 바탕으로 청나라의 실력자들과 교분을 쌓아나갔다. 단순한 인질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외교관 역할까지 톡톡히 해낸 거네요. 인조가 소현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청나라의 인질로간 8년간 소현세자는 딱 2번 조선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인질로 간 지 3년째 되던 해에 인조의 병원이 깊어지자 청에 사정사정을 해서 다시 조선에 올 수 있었는데요. 이때는 소현세자와 인조가 만나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청나라의 새로운 황제가 즉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자의 일시 귀국이 특별히 허락이 좀 됐습니다. 세자빈의 친정 아버지가 사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친정 어머니도 병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귀국한 세자빈은 끝끝내 친정에 가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렇게 멀리 왔는데 친정을 왜 못 가요? 시아버지 인조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왕실의 여인은 친정 부모상을 당해도 궁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매정하긴 하지만 사실은 법대로 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소현세자가 사망한 후에 더 가혹한 일이 일어나요. 인조가 세자빈 강씨를 표적 수사로 유폐시켜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세자빈 강씨가 인조를 독살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독살과 관련된 그 어떤 증거나 증인도 찾지 못했어요. 결국 강비는 인조 독살 시도 혐의로 사약을 마시고 죽습니다. 그리고 인조는 소현세자의 세 아들도 제주도에 유배를 보냈는데요. 결국 돌림병과 고초를 겪으면서 세 아들 모두 사망하고 맙니다. 완전 대참사네. 아들 내외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너무 박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인조와 소현세자, 부자 사이가 틀어진 건 확실해 보입니다. 한 가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데요. 당시 홍타이제는 인조에게 이런 항복 조건을 겁니다. 만일 너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짐이 인질로 삼은 아들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청나라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선의 국왕을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청나라의 눈밖에 났을 경우에 너 마음에 안 들어 아웃 이러면 왕이 소현세자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조항인 거네요. 인조도 소현세자를 주시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언젠가는 내 아들이 청을 등에 업고 내 자리를 적극적으로 위협하겠구나.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를 견제하고 없애는 것밖에 없어. 인조 같은 경우에는 삼촌인 광해군을 내쫓고 왕위에 올랐어요. 자신이 이미 혈연을 내치고 왕위를 찬탈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도 그걸 못하리라는 생각은 안 하겠죠. 게다가 인조가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치닫게 된 데에는 권력욕도 있었겠지만 배신감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배신감을 어디서 느낀 거예요? 삼전도에서 자신에게 굴욕을 준 청과 소현세자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인조가 분노한 것 같습니다. 이 소현세자도 이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중원의 명나라와 본격적인 전면전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청나라는 후방인 조선이 명나라와 내통할 것을 극도로 경계했죠. 특히 청나라는 명나라와 싸울 때마다 소현세자를 이 전쟁터로 함께 데려갔습니다. 조선의 세자가 전장에 있는 한 조선은 함부로 명나라의 편에 설 수 없었던 거죠. 인조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청과 저렇게 가깝네? 또 청이 너무 아끼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청에게 갖고 있는 분노를 자신의 아들 소현세자에게 던지게 된 거죠. 인조는 아마 역시 네가 청을 등에 업고 나를 치려고 하는구나. 네가 오랑캐와 한몸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태로까지 가는 거죠. 권력의 힘으로 진짜로 소현세자를 단죄한 걸까요? 소현세자의 친척에 의하면 소현세자가 독살 당한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독이 사용됐는지를 살펴보면 타살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비상인데 오늘날의 비소 화합물입니다. 비소에 중독될 경우 독성이 아주 강한 건 아니고 되게
배가 아프면서 막 토하고 막 이런 거예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데 급성 중독이나 만성 중독이나 모두 피부가 검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현세자 왜 눈, 코, 입 뒤에 출혈이 있고 피부가 까맣게 되었을까요? 사망 과정에서 동반되는 청색증을 중독 반응으로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심장이나 폐 문제로 산소 포화도가 저하되게 되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몸이 푸른색으로 보이는 청색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사실 부패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부패되는 곳은 아랫배인데요. 왜냐하면 대장균이 증식하기 때문이죠. 이 대장균이 네. 부패가 되면서 증식하게 되고 가스를 분비하고 온몸이 검게 변하게 됩니다. 특히 이때 코와 입의 점막, 입술 등의 혈관이 부풀어 오르면서 터지기도 해요. 염을 하다가 친척들이 본 건데 하루 만에 이렇게까지 시신이 부패할 수 있나요? 부패를 촉진하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8년 전 소현세자가 청에 가면서부터 그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위장염, 구토도 있었고요. 요도염, 방광염, 비뇨 생식기 질환도 보입니다. 폐병, 기침, 천식, 목마름 등이 지속됐고요. 식후에는 혼절하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법의학자들에게 신분을 숨기고 34세 남성의 증상인데 어떤 병 같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어떤 법의학자는 다발성 경화증을 의심해 보는 게 좋겠다. 하지만 근데 이 질환은 불임이 돼요, 되게. 아이를 못 가져요? 아, 그렇다면 그건 아니었을 것 같네요. 이 세자 부부가 인질 생활 8년 동안 6명의 아이를 낳거든요. 또 다른 법의학자는 쇼그렌 증후군 아니냐. 자가 면역성 질환인데요. 내 몸의 세포를 내 몸이 아니라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뭐야? 입이 마르고 눈에 통증이 오고 폐질환도 동반하고요. 방광염도 동반하죠. 하지만 쇼그렌 증후군의 환자의 95%가 여성이에요. 아, 그래요? 남성에게 발병할 확률이 드물죠. 그렇다면 교수님이 내린 진단명은 뭔가요? 제가 이제 수많은 사료를 보고 병적 증상만 쭉 이렇게 모아서 실제로 논문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소현세자는 청에 간 지 3년 후부터 목마름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목마름이 있을 때부터 아마 고혈당 증세가 시작된 것처럼 보이고요. 또 면역력이 떨어지고 잔병 치레를 하면서 증상이 점점 악화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제가 추측한 소현세자의 진단명은 당뇨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형 당뇨라고 해서 조금은 젊은 축에 그리고 아이들도 심지어 많은 당뇨병이 있습니다. 일형 당뇨 역시 자가 면역 기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병입니다. 점점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면서 조선으로 돌아왔을 때 더욱 악화된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식사 후에 혼절했다는 기록이 너무 많이 나와요. 당뇨 때문에 온몸에 전신에 쇠약해진 상태에서 합병증으로 호흡 기장이 발생했고 이게 이제 폐혈증으로 진행하면서 사망했다라고 추정합니다. 소현세자의 삶은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의 연속이었다. 예. 뭐 낯설고 물설고 기후도 다른 청나라에서 조선의 왕세자로 살아내야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소현세자는 청에서 인질로 있으면서 이 청나라 귀족들도 상대를 해야 되고 또 조선에서는 여러 신하들과 국왕이 인조가 이렇게 자신을 의심을 하고 네,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당뇨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교감신경이라는 게 활성화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몸의 온몸 구석구석에 포도당을 막 혈액 속에 막 분비하게 하고 막 보내게 돼요. 그러면 혈당이 더 높아지고 그러면 당뇨병이 더 직접적으로 악화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죠. 독살설에 대한 오해가 풀리긴 했지만 인조가 소현세자의 죽음에 무관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 인조는 배신감, 열등감 이게 이제 상존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결국은 직접적인 범죄는 아니지만 범죄 비슷한 형태의 피해를 입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희 역사학자들의 연구도 이 형사분들이나 법의학자의 일과 아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는 이 시간 속에 묻혀 있는 인간과 사건의 흔적을 추적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작업이죠.
이 역사 속의 스모킹건을 찾는다는 건 결국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일일 겁니다. 이 사고는 크리스마스 날 밤 9시에 일어난 사고예요. 박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된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요? 담당 형사님한테 내연관계인 사람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로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보가 들어온 거죠. 누구랑 누가 내연관계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래?